지금 제 사업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얹어 사는 주제에 모르면 가만히 있지? 어디서 훈수질이에요? 고함이 식탁기를 울려 퍼지기 무섭게 며느리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불덩이처럼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사돈과 아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모욕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식탁에 있는 김치 접시를 들고 제 얼굴에 김치를 던졌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식탁에 있는 김치 접시를 잡아서 며느리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 뺨을 또다시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붉어진 뺨을 어루만지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날린 그 한 대로 인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남편과 함께 알뜰하게 모은 집 한 채와 작은 재산이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 거라 안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엉뚱한 곳에서 뺨을 맞고 재산을 빼앗길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진수가 며느리 민정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 넓은 집에 계시면 밤에 무섭지도 않아?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야 우리도 걱정을 덜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민정이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제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두 사람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이토록 생각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구나. 저는 그렇게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을 정리할 때 민정이가 유독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민정이가 제 금고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서류들이랑 통장 같은 건 헷갈리지 않게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이사하면 뭐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으시잖아요. 그래, 고맙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민정이가 참 싹싹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제가 말을 꺼내면 민정이가 빤히 쳐다보면서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제 연금 통장을 달라고 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정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모시기로 한 이상 어머님 생활비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아직은 내가 정정하니 내가 직접 관리하면 안 되나? 그러자 민정이가 숟가락을 살짝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이 일일이 신경 쓰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식비나 병원비 같은 거 일일이 청구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편하게 저한테 맡기세요.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더 묻지 못하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민정이는 작은 의료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입버릇처럼 한숨을 쉬더라고요. 진수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정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른들이 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나물 반찬까지 상이 가득 차렸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오셨을 때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손수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니에요. 이런 거야 당연히 해야죠.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바깥사돈이 갈비찜을 드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역시 솜씨가 좋으시네.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민정이한테 물으셨습니다. 민정아, 요즘 회사는 어때? 장사 좀 나아졌어? 민정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죽겠어요, 아주. 안사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어떡하니? 돈은 좀 있어?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민정아, 요즘 경기가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 너무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려고 말고 작게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숟가락을 식탁이 울리도록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사업을 해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뭘 아신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내가 그냥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 민정이가 벌떡 일어서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염려요? 염려가 아니라 지금 제 속을 긁으시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모르면 가만히 계시지 뭘 안다고 훈수지리세요. 얹혀 사는 주제에. 지금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제 사업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사돈 어른들이 놀라 민정이를 말렸습니다. 야, 민정아, 그게 무슨 망측한 말이니? 하지만 민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정이의 손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짝! 귀가 먹먹할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뒤늦게 달려와 민정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뺨이 불덩이처럼 화끈거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등 뒤에서 사돈 어른들이 민정이를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얹혀 산다는 그 말이 귀가에서 독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따끔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득 불안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집 등기권리증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예금 통장 몇 건과 각종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등기권리증, 통장, 보험증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인감도장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금고 안 서류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손을 넣어 상자를 찾았지만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고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류를 전부 꺼내고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함께 없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설마 이사할 때 다른 곳에 뒀나? 저는 서둘러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뒤지고 이불장도 뒤졌습니다. 책상, 화장대, 가방 안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방안을 뒤졌지만 인감도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이사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이가 제 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따로 잘 정리해 드릴게요. 민정이가 금고를 열어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인감도장 상자를 보고 잠깐 멈칫하던 게 기억났습니다. 설마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인감도장을 훔칠 리가 없잖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민정이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더 찾아봐야 할까요? 결국 저는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추궁했다가 관계만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인감도장을 찾지 못한 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민정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민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밤늦게 오는데 해가 지기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하세요? 응, 거의 다 됐어.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이가 제 옆에 서서 냄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요즘 어디 나가실 일 있으세요? 혹시 은행 같은데 볼 일 있으신가 해서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은행? 은행은 왜? 갑자기 볼 일 없는데. 민정이가 싱긋 웃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뭐 송금하실 거 있거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 해서요. 어머님 번거로우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찌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이는 잠시 더 제 옆에 서성이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틀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정이가 손에 종이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건강검진 예약 싹 잡아놨어요. 내일 저랑 병원 같이 가세요. 건강검진? 갑자기? 아니야,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한데 뭐. 에이, 어머님. 나이 드신 분들은 정기검진이 필수예요. 필수. 제가 얼마나 좋은 병원으로 알아봤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괜찮다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그때 갈게. 제가 그 말을 하자 민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온천 여행은 어때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싹 풀 수 있게 특급 호텔 온천으로 예약할게요. 온천? 그것도 필요 없어. 어머님 며칠만이라도 다녀오세요. 몸도 좀 푸시고요. 민정이가 끈질기게 권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 왜 자꾸 나한테 어디 가라고 하니? 병원 가라, 온천 가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그러죠. 제가 며느리 된 도리로 당연히. 민정이가 얼른 웃으며 답했지만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네 친구 순옥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옥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송장 다 됐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순옥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는지 나한테 어서 말해봐. 순옥이는 저랑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산 친구로 친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아 사실은 저는 순옥이한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민정이한테 뺨 맞은 일, 인감도장 없어진 일, 민정이의 이상한 행동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순옥이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언니 뺨을 때려? 그것도 사돈들 앞에서? 세상에 그게 사람이야 미쳤구나. 쉿 작게 말해. 진수가 들으면 어떡하니? 순옥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그거 보통 일 아니야. 인감도장 없어진 거 이거 완전 수상해. 당장 분실 신고해야 해. 그런데 순옥아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혹시 내가 정말 어디 잘못 둔 걸 수도 있잖아. 섣불리 의심했다가 순옥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뺨 때린 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어. 며느리 행동 봐. 은행 가냐, 병원 가라, 온천 가라. 이거 누가 봐도 언니 집에서 내쫓고 뭐 하려는 수작이잖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옥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순옥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가서 인감도장 분실 신고부터 해.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도장 사용 못하게 싹 막아. 그런데 만약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민정이한테 억울한 일하는 거 아니야? 순옥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야? 혹시라도 진짜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순옥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순옥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언니 제발 조심해.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그래 고마워. 순옥이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가 또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민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내일까지 어떻게든 준비해서 가져갈게요. 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보대출인가요? 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담보라는 단어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의 통화가 끝나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싱크대 앞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민정이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피곤해서 방에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민정이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정이가 급하게 외출했습니다. 민정이가 헐레벌떡 현관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나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난 후 거실로 나오는데 소파 위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급하게 나가다가 흘린 듯 종이 몇 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담보물건 주소란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제 집 주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대출 신청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민정. 민정이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읽었습니다. 담보물건 소유자란에는 한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분명히 제 명의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황급히 진수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제 집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소유자는 아직 이경희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은 괜찮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다시 보니 뒤에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장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 이경희가 한민정에게 부동산 처분과 대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위임장을 쓴 적이 없는데 저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옥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순옥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호가 내 말이 맞았어. 민정이가 정말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이가 제 전화를 받고 숨이 넘어가라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본 순옥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옥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당장 변호사 찾아가야 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변호사? 아이고, 순옥아, 나 지금 돈도 하나 없는데 변호사비가. 순옥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야? 집이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언니, 내가 좋은 변호사 알아. 우리 조카딸이 소개해준 분인데 가족법 잘하시는 분이래. 순옥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더니 저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내일 오전에 약속 잡았어.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순옥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출입문에는 법률사무소 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영 변호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투가 차분하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노트를 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집으로 이사간 일, 인감도장이 없어진 일, 그리고 어제 발견한 대출 서류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하영 변호사는 제 말을 들으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어머님 것이 맞나요? 네, 틀림없는 제 인감도장이에요. 하지만 전 그런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어요. 하영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그것도 가족을 상대로 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책상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며느리가 그 인감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먼저 인감도장 분실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분실신고요? 내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도장 분실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중단시켜야 해요. 그래야 며느님이 더 이상 어머님 인감을 쓸 수 없어요. 하영 변호사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거래하시는 모든 은행에 연락해야 해요. 허위 서류로 대출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가드릴게요. 이런 건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는 먼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언제쯤 분실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달쯤 전인 것 같아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기간에 인감증명서가 3번 발급됐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번이요? 세상에 저는 단 한 번도 발급받은 적 없는데요. 하영 변호사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발급받았는지 확인 가능하나요? 본인 확인이 어려워서요. 대리인이 위임장 가지고 발급받으셨네요. 하영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가 이미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분실 신고를 마치고 우리는 제가 주로 거래하던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직원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경희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계좌 조회와 보안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로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이경희 고객님 맞으시죠? 잠시만요. 직원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며칠 전에 담보대출 상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담 신청이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민정 씨가 고객님의 대리인으로 신청하셨어요. 여기 위임장도 제출하셨고요. 하영 변호사가 그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위조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절차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분은 오늘부로 인감분실 신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확인증입니다. 은행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위조요? 그런데 이게 위조라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하영 변호사가 분실신고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고객님이 오늘 인감도장 분실신고를 하셨고 이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와서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영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대출 상담권은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위조 서류 사용건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의 모든 계좌의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본인 외에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이 은행은 막았어요. 그런데 다른 은행도 확인해 봐야 해요. 다른 은행이요? 내 며느리가 이미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은행 2곳을 더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그 은행들에는 대출 신청 내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영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이 이미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조사해 볼게요. 이틀 후 하영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사무실로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하영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며느님이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대출 금액이 얼마예요? 하영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억 원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 원이라니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1억 원 빚을 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님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물을 마시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영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 범죄예요. 경찰에요? 그럼 민정이가 잡혀가는 건가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라는 빚과 담보로 잡힌 집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신고하겠어요. 하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고발장 작성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제팀 이정훈 경사가 저희를 맡아주었습니다. 정훈 경사가 사건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가족 간 사기 사건이 요즘 많아요. 증거자료 있으신가요? 하영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위조된 위임장과 대출서류, 인감분실신고, 확인증 다 있습니다. 정훈 경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오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이가 화가 난 얼굴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를 경찰에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신고했어. 제가 대답하자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회사 살리려고 우리 다 같이 살려고 그런 건데. 그걸 고발하세요? 다 같이 살아? 남의 도장 훔치고 서류 위조해서 집을 날려먹는 게 다 같이 사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민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다 죽어요. 어머님도 저희도 다 끝장이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범죄는 범죄야. 가족이라고 봐줄 수 없어. 그때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저한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고발 좀 취하해줘. 민정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진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진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민정이가 저기 가면 우리 다 끝이야,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법은 가족이라고 예외가 없어. 민정이가 저한테 다가오며 협박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대로 끝까지 가시겠다 이거죠?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 어머님 얼굴 들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저는 민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망신? 내가 한 짓에 비하면 망신이 뭐가 무섭니까? 민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회사가 망하면 어머님 아들 진수 씨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진수 인생이 있어.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진수 탓으로 돌리지 마. 저는 하영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의 협박도 추가로 고발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건 됐어요.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요. 저는 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아들로서의 도리와 법적 책임은 달라. 내가 민정이한테 정이 있으면 곁에서 도와주면 돼. 하지만 범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안 돼. 진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재산을 지키는 문제였고 옳고 그름의 문제였으니까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 일이 결국 동네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 받을까봐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 영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혜 씨 아이고, 그동안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정말 잘 참았어요. 아니, 잘 신고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자 씨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험한 일 당하고도 꿋꿋이 신고한 거, 그거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전 그렇게 못했거든요. 제가 거실로 영자 씨를 안내하자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위 녀석이 제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내 사위가요?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전 알고 있었어요. 사위가 죽는 소리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죠. 그런데 사업이 망하니까 그놈이 글쎄 빚만 남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자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참았죠. 뭘 어떡해요. 내 딸 얼굴에 똥칠하는 거 볼 수가 없어서. 결국 그 빚 3천만 원을 이가 빠져라 이래서 내가 다 갚았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희 씨는 나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경희 씨가 지금 100번 옳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자 씨. 영자 씨가 가고 나서 또 다른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수 엄마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절대 봐주지 말고 끝까지 싸우세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라고 다 봐주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요. 저는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서울에서 고교동창 미선이가 내려왔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미선이가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순옥이한테 연락받고 내가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잖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렇게 멀리까지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선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희야, 내 남편이 은행에서 30년 근무했잖아.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대. 정말?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이런 사기 사건은 딱 초기 대응이 생명이래. 내가 인감신고 빨리 하고 변호사 선임한 게 신의 한 수였대. 그래서 더 큰 피해는 막은 거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이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는데 경찰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대.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그래, 다행이다. 미선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경희야, 힘내. 내가 서울에서 응원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이든 뭐든 언제든 연락해. 순옥이는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가 빨래를 개며 말했습니다. 언니 동네 사람들 다 언니 편이야. 며느리가 나쁜 짓 한 거 다들 알아. 그래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됐는데. 순옥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가락질은 그 며느리가 받아야지. 동네 사람들 다 언니가 용감하다고 칭찬해. 나도 우리 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는 순옥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편이라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민정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아침 일찍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제가 9시에 모시러 갈게요. 네, 준비됐어요. 저는 정장을 입고 하영 변호사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영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이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지만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검사는 차례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인감분실 신고 확인서 대출 서류들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민정은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하고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민정이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민정이 변호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고부간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재판장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이경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에게 위임장 작성을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빌려준 적은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제 인감도장 없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민정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대출금 1억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했고 이는 일반적인 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나쁜 행위이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잘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회사가 완전히 망했고 배상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진수는 민정이와 이혼했고 착한 여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새 며느리 소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임신했어. 엄마가 곧 할머니 되는 거야.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진수야. 이제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생활을 하며 행복합니다. 가끔 민정이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